도 어김없이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노원의 김성환입니다.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어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부터 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만 공개가 됐어요. 예. 정보위 이 인사청문회는 잘 공개 안 하죠? 예, 뭐 그 회의 자체도 원래 공개를 안 하고 인사청문회도 그래서 이제 오전만 하고 네. 오후에는 비공개로 했었죠. 네. 근데 어제는 오전엔 공개가 됐고 상당히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또 박지원 후보자가 저희가 흔히들 정치구단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신 분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야당 쪽에서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또 하태경 의원이라든가 주호영 원내대표라든가 또 강성의 어떤 그 의원들을 배치를 했는데 청문회 시작 전부터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대북 송금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학벌 관련한 뭐 여러 가지 것들 뭐 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김성환 의원께서는. 네, 이제 국정원장을 어떤 사람으로 임명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네. 이제 돌이켜 보면 이제 지난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에서 아주 뭐 조직적으로 소위 댓글 공작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 개혁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지난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그게 잘 추진이 안 됐었죠. 그런 면에서 이제 국정원 개혁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 또 이제 국내 정치는 이제 국정원이 개입을 안 하기로 되어 있는 거고 이제 국제적인 국가 안위와 관련해서 보면 결국 이제 남북 간의 문제를 둘러싼 이제 미중러 등의 그 관계를 잘 조율하는 게 국정원의 숙제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박지원 이제 후보자 같은 경험이 출중한 사람이 하는 게 적임으로 보이는데 정작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다른 문제로 토론이 돼서 좀 아쉬웠죠. 그 실질적인 그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국정원의 과제라든가 이제 국제관계 문제 등과 관련한 정책적인 토론이 좀 더 됐으면 했는데 그렇지 않고 또 옆길로 새서 네. 아쉬웠는데 그런 문제를 잘 조율해서 실질적으로 국정원이 국민에게 봉사하면서도 국제관계를 잘 풀고 특히 남북관계를 잘 푸는 그 본연의 역할로 잘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청문회 이전부터 통합당에서는 특히 이제 박지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상당히 많은 좀 비중을 두고 관심을 표했습니다. 예. 조혜진 의원께서는 어제 청문회 어떻게 보셨어요? 그 대북 불법 송금 문제 또 학력 문제 이 문제에서는 박지원 후보자께서 정치구단의 그걸 이제 과시를 하셨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남북 그 합의서 이면 합의서 딱 공개하고부터는 페이스가 많이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역시 그게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구나. 또 본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문제가 국정원장이 남북 비밀 협상을 하는 그 채널로서 적당한가? 국정원이 그런 일을 하는 부서인가라는 그런 그 근본적인 문제. 박지원 그 후보자에게 주어진 그런 비밀 협상을 통한 남북 정상회담 재개 또 북미 정상회담 재개 이게 옳은 인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제 직격탄으로 그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남북 그 이면 합의서가 그게 비밀 협상을 통해서 국민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나게 중대한 사안이 서로 합의되고 그게 이행이 되고 국부 유출이 되고 그게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쓰이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안보에 위해가 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슈였다고 생각이 들고 그 이면 합의서 내용은 그러니까 기존에 알려졌던 5억 달러는 현대아산 쪽에서 예. 갔다라는 것들은 그동안 인정이 됐던 부분인데 예. 그 외에 25억 달러가 추가로 갈 수 있다라는 이면 합의서라는 거죠. 그게. 그렇죠. 그게 5억 불은 그 현금으로 4억 5천 불하고 또 5천 불은 그 현물로 네. 해서 5억 불이 지급이 됐는데 그게 단 줄 알았는데 이면 합의서로 공개된 데를 보면 25억 불을 또 경협하고 차관 형태로 네.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었고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에 그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가 쭉 통계를 보니까 남북 교역에 한 4억 5천 불 북한에 지급이 되고 또 금강산 관광 등을 통해 또 4억 1천 불 정도 지급되고 또 비료 등을 또 무상 지원한 게 그게 4억 6천 불 그리고 식량 차원으로 간 게 2억 5천 불하고 관광 투자 3억 4천 불 이게 다 해보니까 대충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합의만이 아니라 이행이 됐다라는 점에서 경협이나 차관의 형태로 저쪽에 흘러갔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게 우리 국내에도 그렇지만 국제사회에서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고 다들 이제 보고 있어서 심각한 이제 문제죠. 네. 규명이 돼야 될 사안이고 사실이라면은 후보 사퇴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이상의 책임도 지겠다고 하셨으니까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이라면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당 쪽에서는 이게 문건의 진위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나오고 있는 상황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소위 통치권 차원에서 이제 진행돼야 될 이제 사안들이 있는 거고요. 네. 요 비밀 합의서 관련해서는 이제 박지원 내정자가 이 자기 인생을 걸고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이건 사실과 다르다는 건데 만약에 가정에서 그게 사실이라면 이런 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특히 이제 남북 간의 이제 적대적 관계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통칭에 있어서 진행될 내용들도 있는 거죠. 네. 저는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는 보는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무슨 비밀 협약이나 그렇게 진행될 일은 아니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남북 간에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소위 대결적 관계로 갈 거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평화의 방법으로 이행할 거냐,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그게 과거에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이전에 남북 간에 해왔던 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야당에서는 무슨 선거를 앞두고 대신 소위 총질을 해달라 무슨 포를 쏴달라 이렇게까지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그 이후에 남북 관계는 굉장히 투명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야당에서 그동안 남북 관계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훨씬 부도덕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그 이후의 과정은 이제는 굉장히 투명해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남북 관계를 어떻게 푸는 게 더 적임이냐. 네. 특히 이제 박지원 장관 같은 경우는 6.15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북하고 싸워왔던 일종의 신뢰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북을 잘 알고 또 북에서도 남측 인사 중에는 굉장히 신뢰를 하는 사람이어서 이제 그런 면에서 남북 관계를 푸는데 이제 적임이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그 비밀 합의서 문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고 그래서 그거는 그것대로 확인하고 지금 국정원장이 또 해야 될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은 또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지금으로서의 방법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오전에 정보위에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관련해서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났나 봐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학력 문제에 관해서 교육부 감사를 실시하는 걸로 청문 보고서에 들어가면 보고서 채택을 해 주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학력 관련해서 본인이 계속 부인하면서 자료는 제출 안 하고 단국대 편입학 관련해서 안 하고 있어서 그거를 나중에 교육부가 제대로 감사하면 이제 규명이 될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겠다고 넣으면 청문 보고서 채택해 줄 입장인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어제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남북 이면 합의서 그게 이제 더 큰 문제가 됐는데 저 어제 TV를 보면서
감으로 본인은 부인하셨는데 예. 제 감으로는 이 사실 가능성이 높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서명을 한 게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안 했다고 생각한다. 네, 네. 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기억 이야기할 때 정치인들은 사후에 보면 사실인 경우가 많고 예, 예. 안 했으면 그냥 안 했다라고 할 텐데 그분 굉장히 노련한 분이기 때문에 안 했으면 아마 자신 있게 그냥 상대방을 콱 누르면서 안 그런 적 했다고 없다. 이야기할 예. 텐데 안 했다고 생각한다. 어. 남의 일처럼 이야기하시는 게 그게 그분답지 않은 그였고 그리고 오후 회의 때는 비공개 회의에서는 논의는 했는데 네. 25억 불 달러에 해당하는 경협과 차관 지원 논의는 했는데 서명은 안 했다고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논의는 했지만 합의를 안 했다고 안 하시고 서명을 안 했다고 하신 거 보고 제가 네. 합의는 했는데 서명을 안 했다는 뜻 같기도 하고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사후에 다 그 이행이 됐거든요. 예. 그 아무 합의가 없었는데 이행이 될 리는 없는 거고 숫자도 거기다 맞춰서 거의 25억 불에 가깝게 그렇게 된 걸 보면은 사실 가능성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2000년에 있었던 그렇죠. 20년 전 일이죠. 예, 예. 이게 지금 확인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통치행위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만약에 그런 합의가 있더라도 이게 이제 그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뭐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제보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 제보한 사람이 그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는 게 우선이겠죠. 저는 만약에 남북 관계에 있어서 이제 통치행위 차원에서 비밀로 뭐 무슨 합의가 필요했다면 네. 그거는 이제 비밀 유지의 기관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의 문제이고 만에 하나 저는 그런 합의서가 있다. 그것이 진실에 가깝다고 하면 저는 남북 간에 무슨 비밀로 돈을 준 게 아니라 일종의 경제 협력에 대한 무슨 차관 뭐 이런 문제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 당시로 보면 가능한 김대중 정부로부터는 최초로 북측하고 일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협력이기 때문에 네. 그 해봄직한 그런 거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조혜진 의원께 좀 질문 드려볼게요. 예. 청문회는 끝났습니다. 이제 예. 보고서 채택 여부만 남았는데 예. 이제 여야 합의로 보고서 채택을 할 것인지 예. 아니면 합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표로 이제 예. 보고서 채택이 강행될 건지 예. 상황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예. 이 내용을 그러면 보고서 채택 이후에도 계속 끌고 갈 뭐 지금 당내 이런 의견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우리 박지원 후보자 본인이 이거 사실이면 사실로 밝혀지면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만약에 원장으로 임명하시면 네. 아마 원장을 사퇴하겠다는 의미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거는. 그리고 그 이외에 그 이상의 이제 책임도 지겠다고 이 법적인 책임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뭐 정치적 책임 다 지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규명을 하고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본인이 약속한 대로 조치가 있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규명하는 거는 적어도 필적 감정을 저기 국과수에서 필적 감정을 하면은 그 활자는 다 똑같거든요. 그 4.8 다른 이미 밝혀져 있는 공개되어 있는 4.8 합의사하고 그 활자가 다 똑같습니다. 예. 이제 서명이 문제인데 서명도 육안으로 보면 거의 똑같은데 국과수 그걸 조작이라고 하셨으니까 박지원 후보자께서는 조작이라고 하셨으니까 국과수에서 필적 감정하면 그건 밝혀질 일이고 문제는 이제 이걸 가지고 북한이 어떻게 나올는지 북한 우리 국정원장님의 운명이 북한의 손에 들어간 것 아닌가. 북한이 맞다 해버리면 사실 뭐 우리 박지원 후보자께서는 책임을 지셔야 될 사안인데 아니라고 그래버리면 또 우리 내부에 그거 가지고 또 논란이 또 클 거고 네. 그런 변수도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위 여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우선 전제가 네.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정치와투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정보위에서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시간에 법무부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질의응답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고 또 어제 추 장관 소설 발언으로 법사위가 아수라장됐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조혜진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추 장관님이 장관 되셔가지고 한 해온 일련의 이 행위들을 보면서 이 법의식에 판사 출신이신데 법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사법정의 또 사법부 독립 이런 헌법적 기본 가치에 대해서 이 문제 있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다가 또 상당히 좀 제왕적 권위주의자 같기도 하고 그 바람에 지금 뭐 검찰 독립 중립성 다 무너져 가고 있고 네. 사법적 정의도 무너지고 법치주의 무너지고 본인 한 사람의 행위로서는 정말 우리가 회복하기 쉽지 않은 그런 그 해가 지금 저질러지고 있다고 보는데 어제 법사위에서 한 행동을 보고는 혼잣말이지만은 뭐 소설 쓰고 계시네 뭐 이런 거 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본인도 얼마 전까지 평생을 의원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인데 네. 그리고 그때 표정 보면은 굉장히 이 조롱하고 경멸하는 듯한 표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 진짜 뭐 어떤 자질이나 인성에도 문제가 있는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상당히 좀 거의 충격에 가까운 충격에 그런 가까웠다. 알겠습니다. 너무 도를 넘어버려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김성원 의원께서는요? 네, 저는 야당 의원님들이 좀 자업자득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최근 1년의 과정으로 보면, 그러니까 채널A 이동재 기자하고 저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한동훈 검사장과의 소위 검언 유착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10기 감싸기 수준을 넘어서 사실상 본인을 감싸게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들 정도로 굉장히 무리하게 이 소위 검찰의 이 기소하고 수사권을 일종의 남용하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장관으로서의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사실은 항명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마지못해 수용을 했고, 근데 그 과정에 대해서 소위 야당 측에서 법무부 장관이 법에 정해져 있는 이 지휘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장관 탄핵을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윤석열 총장 감싸기를 야당이 진행을 해왔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장관이었어도 그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또 법사위에서 그 본인의 아들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 일종의 실체 내용과 관계없는 일종의 그 이제 차관의 인사 문제까지를 이제 들먹인 거 아닙니까? 그 네. 과정에서 나온 일종의 가십이 상황인데 야당이 좀 더 그러니까 이 이제 검찰과 이제 법무부와의 관계랄지 혹은 검찰의 수사의 중립성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일종의 끊임없이 일종의 신상털기나 의혹 부풀리기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일종의 일침을 놓은 건데 글쎄 뭐 마이크가 켜져 있었을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이제 심정을 표했을 텐데 그 발언 자체가 적절했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네. 야당이 왜 지금 이런 상황에 놓였는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시각 차이가 확실히 지금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자, 저희가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까지 확인하고 다시 돌아와서 두 분과 함께 계속해서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특히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집중해서 좀 의견을 듣도록 하죠. 네, 정치와투 돌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행정수도 이전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히고 이게 상당히 좀 뜨거운 이슈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게 될지 또 KBS도 뭐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더라.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곤 합니다. 사내에서. 이게 언제쯤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개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특별법을 통해서 개헌 아니더라도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있고요. 두 분께 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환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그 행정 수도를 완전히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세 가지 정도의 경로가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는 이제 개헌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것, 아니면 행정 수도 특별법을 여야가 합의하면 뭐랄까요? 그 헌재에서도 일종의 위헌 판결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 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 투표를 해야 된다. 네. 이 세 가지 경로가 지금 검토 중인데 저희 당 내에 지금 우원식 의원을 TF 팀장으로 하는 이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올 연말까지는 그 각각의 경로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우리 당의 추진 방안을 곧 정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세 가지 경로가 다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개헌은 아무래도 이것만 가지고 개헌을 하긴 쉽지 않을 수 있어서 다른 이제 권력기관의 개편 문제라든지 이걸 네네. 포함해서 할 때 이제 같이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언제 할 수 있는지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고, 특별법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쉽긴 합니다만 다시 이제 헌재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합헌 판결을 받을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국민투표 관련해서는 스위스나 대만은 이런 정책 사안을 가지고 국민투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는 소위 국가 안위에 관련된 게 아니면 국민투표에 정책 사안을 붙일 수 있게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국민투표에 해당되는 사안이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각각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또 야당하고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협의해서 예. 올 연말까지는 그 대충의 일종의 이행 경로를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야당과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통합당의 입장도 좀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이 이슈를 제기하는 동기가 정략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슈를 동기가 정략적이다. 정략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임기 말로 가면서 터져나오는 권력형 비리, 또 부동산 이 정책 실패에 따른 민심의 이 분노, 이런 걸 덮기 위한 목적, 그리고 2년 뒤 대선에서 또 노무현 전 대통령 표현처럼 수도 이전 공약 가지고 재미 좀 봤다고 하듯이 그걸 또 다시 리바이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모으기가 어려운 동기 자체가, 네. 거기다가 또 여당이 스스로 말한 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수도 이전이 필요하다. 네. 또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이 부분도 국민들이 지금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난번 행정 수도 이전 사실상 그 행정 중심 복합 도시로 인해서 해서 거의 모든 기관들이 옮겨갔지만 지금 부동산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네. 그 효과가 있었다면은 지금 다시 글을 내세울 필요도 없는 거죠.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말만 던졌는데도 세종시만 해도 지금 폭등하고 있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그 거꾸로다. 부동산 안정이 아니라 더 폭등시키는 거다라는 네. 것 때문에 국민들이 또 그 부분 이제 공감을 못하는 거고, 그다음 이제 법적인 문제는 국민적 저항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행정수도 그러는데 그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이거는 수도 이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청와대와 국회가 가게 되면 수도 이전이다.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고 수도 이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면 이미 뭐 행정부처가 다 거기에 다 갔기 때문에 국민들이 별로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수도를 이전한다고 그러면은 아마 반대가 훨씬 더 높을걸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쉽지 않고, 그러려면은 이제 위원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여권의 바람대로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여권의 바람대로 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 글쎄요, 협의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좀 느낌도 드는데 김상환 의원께서 계속 진행해 주시죠. 바로 잡을 것은 뭐 크게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만 지금 얘기하는 건 행정수도의 이전입니다. 네. 원래 노무현 정부 때도 행정수도를 이전하려고 했는데 그게 소위 관습헌법이라는 것을 회개하게 들어서 이전을 못하니까 네. 소위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일부의 행정기능이 옮겨간 거죠. 여전히 이 서울에 이제 국방부나
외교부나 여가부나 일부 행정기관이 있고 또 네. 국회와 청와대가 남아 있는 거죠. 이걸 옮겨간다고 하는 건 일종의 행정수도가 옮겨간다는 거고요.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비유하자면 미국의 뉴욕이 소위 경제 수도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워싱턴이 행정 수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모델로 바꾸자 이런 거죠. 이제 뭐 우리랑 좀 경우가 다르지만 이제 이 터키 같은 경우 보면 이스탄불이 일종의 경제 수도이고 앙카라가 일종의 행정 수도인 것처럼 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고 지금 이제 국민의 여론도 행정 수도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 훨씬 많은 거 아닙니까? 다만 이게 집값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거냐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 거죠. 좀 아쉬운 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 행정 수도로 완전히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소위 절반만 사실상 옮기게 됐던 게 좀 아쉽고요. 네.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때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를 많이 하면서 그 국가 균형 발전을 하려고 했던 흐름이 다시 역류됐던 것이 이제 아쉬움으로 남는 거죠. 지금이라도 행정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청사진을 다시 짜는 것 저는 이거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숙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야당도 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조혜진 의원께서는 앞서 의도가 정략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당 내에서 뭐 정진석 의원이라든가 김병준 그 통합당 세종시 당 위원장과 같이 이제 충청권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거 그냥 외면할 수만은 없지 않겠느냐. 또 찬성하는 일부 의원들도 지금 의견을 좀 내고 있다고 하던데 이거 어떻게 돌파하실 생각이세요? 이제 행정수도, 경제수도 이 이야기를 이제 여당에서 계속 하는데 그건 이제 우리 이야기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워싱턴은 행정수도, 뉴욕은 경제수도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지 미국의 수도가 두 개 있는 게 아닙니다. 기능이 다른 두 개의 수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뭐 행정수도는 베이징, 뭐 경제수도는 상하이 그러지만은 중국 수도는 베이징입니다. 두 개 상하이가 수도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도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헌법적인 사항인데 이 국가 100년 대계를 생각해서 예를 들면 통일 한국의 수도는 어디여야 될 것인가라는 것까지 내다보면서 장기 포석을 고민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 여당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역 균형 발전 또 지방 발전 수도권 분산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그 논의 자체는 우리는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정략적인 목적, 비리나 이 국정 실패를 덮으려는 목적, 또는 선거 때 또 다시 이 지역 표심을 자극해가지고 이용하려는 그 목적, 국가 100년 대계를 그것과 바꾸려고 하는 특정 정파의 선거 승리와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이 논의가 어려운 점 하나. 그다음에는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이미 어디로 옮겨갈지 지역까지 정해놓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 자체가 그 논의의 의미가 없는 거죠. 진짜 통일 한국의 미래 또는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걸 열어놓고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때 이 통일에 대한 대비가 되고 지역 균형 발전이 될 것인가를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토론을 한다면 괜찮겠지만 여당에서 나오는 거는 결론 이미 내려놓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그냥 동의하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논의는 우리 당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당의 그 큰 의총을 통해서 크게 정리되어 있는 부분은 그런 논의는 논의의 실익이 없다. 의미가 없다.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할 뿐이다. 라는 쪽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열어놓고 해야지만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글쎄요. 뭐 제 느낌으로는 야당이 이거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 노무현 대통령 때도 워낙 수도권이 모든 경제와 문화와 이 여러 가지 이 자원들을 다 끌어들이고 있는 블랙홀이다 보니까 그
수도권의 소위 과잉 집중이 결국 수도권은 넘쳐서 힘들고 지방은 부족해서 힘드는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서 소위 행정수도를 이제 옮기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연장선에 있는데 당시에 그것을 온전하게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에라도 그 행정수도를 완성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제안하는 거였고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서 보면 행정수도를 옮기려고 하는 위치는 대략 현재 세종시가 중심이 되는 건 맞죠. 그런데 네. 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을 다 막아놓고 토론하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예컨대 점진적으로 갈 건지 예를 들면 현재처럼 이제 국회 분원 또 청와대 분원을 갔다가 아니면 완전하게 갈 건지 아니면 이참에 한꺼번에 갈 건지 네. 아니면 지금 이제 대전은 세종시와 통합해서 대전시와 세종시가 일종의 통합하는 행정 수도로 가보자고 하는 새로운 제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난 검토할 수는 있다. 다만 그 행정 수도를 뭐 지금에 와서 그걸 뭐 제주도로 옮긴다든지 부산으로 옮긴다든지 그런 건 약간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걸 다 포함해서 행정 수도를 온전하게 옮기면서 국가균형 발전의 큰 그림을 같이 그리는 데는 저는 충분히 야당하고 협력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은 아마 야당도 동의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열어놓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하는 게 진짜로 지역 균형 발전, 지역이 날로 왜소화돼 가는 데 대해서 걱정을 해서 예. 지역 지방이 살아야 된다, 살려내야 된다. 더 이상 지방의 소멸을 이렇게 방치할 수 없다. 그런 절실한 문제 인식에서 지역 균형 발전해야 되고 네. 수도권에 좋은 거를 지방으로 보내야 되고 이런 생각이라면 이렇게 열어놓고 한다면 저는 토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취지라면은 네. 오히려 수도권에서 먼 데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인접 지역은 수도권에서 좋은 게 넘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혜택을 보고 있는 지역이고 네. 수도권에서 먼 지역 광주나 부산이나 전남이나 경남이나 이런 데는 수도권의 비대화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이쪽으로 다 빨려 들어가는 그쪽에서 갈수록 말라 비틀어지는 지역이거든요. 네네. 인구도 없고 복지도 줄어들고 교육도 피폐화되고 그럼 그쪽으로 보내야지. 알겠습니다. 혜택을 보고 있는 지역에 자꾸 보내는 것이 맞으냐. 예. 그때 수도권 비대화 때문에 빨려 들어가서 진짜 피폐되고 있는 그 지역에 보내는 게 그 지역을 배려하는 게 맞으냐. 예. 그부터 열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상황은 아마 올해 뭐 지나서 뭐 내년 뭐 재보궐 선거라든가 또 대선 때까지도 계속해서 이건 살아있는 부분이고 이게 딱 한순간에 안 해 이렇게 정리되는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계속 살아있는 논쟁과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함께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추진하는 방법까지도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요. 청취자 의견 잠깐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0678님 서울은 이대로 안 됩니다. 이전에 찬성합니다. 의견 주셨고 9184님은 수도 이전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집값 잡으려면 더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야지 땜질식 해법 들고만 안 됩니다. 3839님 수도 이전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견 또 3288님은 저는 반대합니다. 국민 대다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국민 투표를 해야 합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정치와투 마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